제 이름은 리정아입니다. 저는 숫자를 외웠습니다. 주파수요. 7자리짜리 숫자 23개를. 그 숫자들이 제 머릿속에 들어온 건 통신실 철문이 처음 열리던 날이었어요. 불이 꺼진 통신실에서 저는 매일 밤 지도를 그렸습니다. 두만강 수심, 초소 간격, 교대 시간까지 전부요. 그 지도를 따라 사람들이 움직이기 시작했어요. 10명이 20명이 됐고 20명이 100명이 됐습니다. 마지막 밤에 강 위에 선 사람이 468명이었어요. 저는 그 강을 건너지 않았습니다. 아직도 건너지 못한 이유를 말씀드리지 못하겠어요. 이 이야기 세상에 알려져야 한다고 생각하신다면 구독과 좋아요 한 번씩 부탁드립니다. 이분의 이야기가 어디까지 이어지는지 지금부터 함께 가보겠습니다. 저는 산골에서 태어났습니다. 집이 5채뿐인 마을이었어요. 마을 이름은 없었습니다. 지도에도 나오지 않는 곳이었거든요. 함경북도 산줄기 끝자락, 겨울이면 영하 30도 밑으로 내려가는 곳이었습니다. 봄에 밭을 가려고 쟁기를 내리면 언 땅에 쇳날이 부딪혀서 쩡하고 튕겨나왔어요. 그 소리를 저는 아직도 기억합니다. 어머니는 매일 새벽 4시에 일어나셨어요. 아궁이에 불을 지피고 솥에 물을 올리셨죠. 감자 3개, 그게 저희 5 식구의 아침이었습니다. 아버지는 탄광에 다니셨어요. 매일 새벽 5시에 나가서 밤 9시에 돌아오셨죠. 돌아오시면 신발부터 벗기는 게 제 일이었습니다. 검은 가루가 묻은 고무신을 마당 구석에 놓으면 어머니가 젖은 행주로 아버지 발을 닦아드렸어요. 그게 저희 집의 하루였습니다. 특별할 것 없는 그냥 그런 하루요. 저한테는 언니가 하나 있었습니다. 2살 위였는데 저보다 키가 작았어요. 밥을 적게 먹어서가 아니라 어릴 때 앓은 열병 때문이었다고 어머니가 그러셨죠. 언니는 노래를 잘 불렀습니다. 저녁마다 마루에 앉아서 부르던 노래가 있었는데 가사는 기억이 안 나요. 멜로디만 아직 귀에 남아 있습니다. 남동생은 저보다 6살 어렸어요. 제가 업어다녔습니다. 등에 업히면 제 귀를 잡았어요. 왜 귀를 잡는지 물으면 따뜻하니까 그랬습니다. 그때 저희 집에는 라디오가 하나 있었어요. 아버지가 탄광에서 받은 포상이었습니다. 나무 선반 위에 올려놓은 낡은 라디오요. 저녁마다 아버지가 그 앞에 앉아 방송을 들으셨어요. 저도 옆에 앉았습니다. 무슨 말인지 다 알아듣진 못했지만 라디오에서 나오는 소리가 좋았어요. 잡음 섞인 그 소리요. 먼 곳에서 오는 목소리처럼 들렸거든요. 그 소리가 제 인생을 바꿀 줄은 몰랐습니다. 배급이 끊긴 건 제가 14살이 되던 겨울이었어요. 처음에는 한 달만 참으면 된다고 했습니다. 한 달이 2달이 됐고 2달이 반년이 됐죠. 어머니가 끓이는 국의 색이 점점 옅어졌어요. 나중에는 물에 소금만 푼 것 같았습니다. 할머니가 돌아가신 건 그 겨울이 끝나기 전이었어요. 아침에 일어나 보니 숨을 쉬지 않고 계셨습니다. 장례라고 할 것도 없었어요. 삽으로 언 땅을 파는데 이틀이 걸렸습니다. 아버지 손바닥에서 피가 났어요. 삽자루에 묻은 그 핏자국을 저는 아직도 봅니다. 언니가 먼저 아프기 시작했습니다. 열이 나고 기침을 했어요. 약이 없었습니다. 병원까지는 산길로 40km였고 가봤자 약이 있다는 보장도 없었죠. 어머니가 언니를 업고 밤새 산길을 걸으셨습니다. 다음 날 저녁에 돌아오셨는데 언니는 없었어요. 병원에 두고 오셨다고 하셨습니다. 어머니 등이 비어 있는 걸 보고 남동생이 울었어요. 저는 울지 않았습니다. 울면 안 될 것 같았거든요. 그때 제 나이 15이었습니다. 라디오에서 흘러나오던 먼 곳의 목소리가 그날 밤 유난히 선명하게 들렸어요.
저는 그 소리를 따라가게 됩니다. 언니가 병원에서 돌아온 건 보름쯤 뒤였습니다. 살이 빠져서 얼굴이 반쪽만 남은 것 같았어요. 어머니가 언니를 안고 한참을 서 계셨습니다. 아무 말씀도 안 하셨어요. 그 겨울이 지나고 또 한 해가 지났습니다. 배급은 돌아오지 않았어요. 아버지가 탄광에서 가져오시는 건 한 달에 옥수수 가루 한 봉지가 전부였습니다. 2kg짜리요. 5식구가 한 달을 버텨야 했어요. 어머니가 풀을 뜯기 시작하셨습니다. 새툴이라고 불리는 쓴박이요. 그걸 삶아서 소금을 넣고 죽을 쑤셨어요. 쓴맛이 입안을 꽉 채웠습니다. 남동생이 뱉어냈어요. 어머니가 남동생 입에 다시 넣어주시며 그러셨죠. 삼켜, 이거 안 먹으면 죽어. 남동생의 이가 파랗게 변했습니다. 풀 때문이었어요. 저도 마찬가지였습니다. 거울을 보면 이가 초록빛이었어요. 그때 마을에 소문이 돌기 시작했습니다. 강 건너로 가면 밥을 먹을 수 있다고요. 두만강 건너편 중국 쪽에서는 쌀밥을 먹고 고기도 먹는다는 이야기였어요. 아버지는 그 소문을 들으시면 라디오를 끄셨습니다. 그리고 아무 말씀도 안 하셨어요. 저는 알 수 있었습니다. 아버지도 그 소문이 사실인지 궁금하셨다는 걸요. 17이 되던 해에 군 입대 통지가 왔습니다. 여자도 군에 가야 하는 시절이었어요. 통지서를 받아든 어머니가 한참을 보시다가 접어서 제 손에 쥐어주셨습니다. 가거라, 거기 가면 밥은 먹을 수 있으니까. 그게 어머니가 하신 말씀이었어요. 밥을 먹을 수 있다는 이유로 딸을 군대에 보내야 하는 어머니의 마음을 저는 그때 몰랐습니다. 지금은 압니다. 입대 전날 밤에 아버지가 저를 부르셨어요. 라디오 앞이었습니다. 아버지가 라디오 뒷면을 열어 보여주셨어요. 부품 사이에 작은 종이 한 장이 끼워져 있었습니다. 주파수가 적혀 있었어요. 7자리 숫자였습니다. 아버지가 말씀하셨어요. 이건 바깥 소리야. 절대 들키면 안 돼. 하지만 잊으면 안 돼. 저는 그 숫자를 외웠습니다. 종이를 보지 않고 눈을 감고 10번 되뇌었어요. 아버지가 종이를 아궁이에 넣으셨습니다. 타는 냄새가 났어요. 7자리 숫자 하나가 제 머릿속에 들어온 순간이었습니다. 다음 날 새벽 저는 집을 나섰어요. 남동생이 잠결에 제 소매를 잡았습니다. 누나 어디가? 군대 간다. 밥 많이 먹어. 그 말이 남동생이 제게 한 마지막 말이었습니다. 버스를 타고 12시간을 달렸어요. 산길이었습니다. 버스 안에는 저 같은 소녀들이 23명 있었어요. 아무도 말을 하지 않았습니다. 창밖으로 산이 끝없이 이어졌어요. 버스가 멈춘 곳은 콘크리트 건물 앞이었습니다. 건물 앞에 여군 한 명이 서 있었어요. 그 사람이 말했습니다. 여기서부터는 이름이 없다. 번호만 있다. 저는 23번이 됐습니다. 그 순간부터 리정아라는 이름은 사라졌어요. 하지만 머릿속에는 7자리 숫자가 남아 있었습니다. 아버지가 심어준 그 숫자요. 그 숫자가 저를 어디로 데려갈지 저는 아직 몰랐습니다. 훈련소 생활은 새벽 4시 반에 시작됐습니다. 사이렌이 울리면 30초 안에 복도에 줄을 서야 했어요. 30초가 넘으면 전원이 벌을 받았습니다. 영하 20도의 마당에서 맨발로 1시간 서 있는 거였죠. 저는 빨랐습니다. 산골에서 자란 몸이 그때는 도움이 됐어요. 훈련소에서 석 달을 보냈습니다. 제 적성 검사 결과가 나왔어요. 통신병이었습니다. 청력이 좋았거든요. 산골에서 자라면서 바람 소리만으로 날씨를 맞히던 버릇이 있었는데 그게 적성 검사에서 점수가 됐나 봅니다. 배치를 받은 곳은 평양이었어요. 인민무력성 청사 안에 있는 통신실이었습니다.
처음 그 문을 열었을 때의 기억이 아직도 선명해요. 철문이었습니다. 열쇠가 3개 달린 철문이요. 문이 열리자 형광등 불빛이 쏟아졌어요. 초록빛이 도는 형광등이었습니다. 방 안에는 장비가 가득했어요. 소련제 무전기가 벽을 따라 줄지어 있었고 다이얼마다 초록색 불빛이 깜빡이고 있었습니다. 케이블이 천장을 따라 거미줄처럼 엉켜 있었어요. 그 안에서 녹냄새가 났습니다. 쇠와 기름이 섞인 냄새요. 저는 그 냄새를 맡으면서 생각했어요. 여기가 내 자리구나. 1급 무전수가 되기까지 8개월이 걸렸습니다. 주파수를 잡는 법, 암호를 해독하는 법, 잡음 속에서 신호를 가려내는 법을 배웠어요. 매일 8시간씩 헤드폰을 끼고 앉아 있었습니다. 귀가 아플 때도 있었어요. 하지만 저는 좋았습니다. 소리를 듣는 일이 좋았거든요. 잡음 속에서 신호가 잡히는 순간이 있어요. 지직거리던 소리가 갑자기 맑아지면서 목소리가 들리는 그 순간이요. 그때마다 온몸에 소름이 돋았습니다. 동기가 22명이었는데 1급 무전수 자격을 받은 건 저 포함 3명뿐이었어요. 그 중에서도 제가 가장 빨랐습니다. 교관이 저를 불러 세웠어요. 23번, 넌 귀가 아니라 안테나야. 그게 칭찬이었습니다. 밥도 배불리 먹을 수 있었어요. 흰밥이 나왔습니다. 산골에서는 본 적도 없던 흰밥이요. 국에는 고기가 들어 있었어요. 한 달에 한 번은 사과도 나왔습니다. 몸무게가 6kg 늘었어요. 41kg이던 몸이 47kg이 됐습니다. 어머니가 보시면 좋아하셨을 거예요. 평양 거리를 걸을 수 있는 날도 있었습니다. 일요일 오후에 외출이 허가되면 동기 순옥이랑 거리를 걸었어요. 순옥이는 황해도 출신이었습니다. 저보다 1살 어렸는데 웃음이 많은 아이였어요. 순옥이가 제 팔짱을 끼고 걸으면서 그랬습니다. 정아야, 우리 여기서 계속 살면 안 되나? 저도 그러고 싶었습니다. 매일 밥을 먹고 매일 소리를 듣고 일요일에는 거리를 걷는 이 생활이 영원히 계속되면 좋겠다고 생각했어요. 하지만 그건 모르는 소리였습니다. 어느 날 밤 당직 근무를 서다가 주파수 하나를 잡았어요. 저한테 배정된 주파수가 아니었습니다. 실수로 다이얼을 건드린 거였어요. 잡음 사이로 목소리가 들렸습니다. 한국말이었어요. 분명한 한국말이었습니다. 아버지가 알려주신 그 주파수와 같은 대역이었어요. 심장이 멈추는 줄 알았습니다. 헤드폰을 벗어야 했어요. 당장 다이얼을 돌려야 했습니다. 그런데 손이 움직이지 않았어요. 3분이었습니다. 겨우 3분이었지만 그 3분이 제 안에 뭔가를 심었어요. 그 뒤로 저는 밤마다 그 주파수를 찾았습니다. 당직 근무 시간이 제 시간이 됐어요. 새벽 2시부터 4시 사이가 가장 안전했습니다. 교대 인원이 졸고 있는 시간이었거든요. 다이얼을 아주 천천히 돌렸어요. 손끝에 힘을 빼고 밀리미터 단위로 움직였습니다. 잡음이 줄어들고 목소리가 선명해지는 지점이 있었어요. 그 지점을 찾는데 3초면 됐습니다. 매일 밤 3초요. 그 3초가 저를 바꾸고 있었습니다. 바깥 세상의 소리를 들었어요. 남쪽에서 오는 방송이었습니다. 처음에는 무슨 말인지 반도 못 알아들었어요. 단어가 달랐거든요. 하지만 점점 귀가 적응했습니다. 한 달쯤 지나자 거의 다 알아들을 수 있었어요. 그때 알게 된 게 있었습니다. 저희가 배운 것과 다른 것들이요. 그게 뭔지 여기서 다 말씀드리기는 어렵습니다. 다만 한 가지만 말씀드리면 저는 그때까지 강 건너에 사람이 산다는 것만 알았지 어떻게 사는지는 몰랐어요. 라디오가 알려줬습니다. 석 달째 되던 밤이었어요. 다이얼을 돌리다가 다른 주파수를 잡았습니다.
이건 방송이 아니었어요. 사람과 사람이 말을 주고받는 소리였습니다. 한쪽은 중국에 있는 사람이었고 다른 한쪽은 남쪽에 있는 사람이었어요. 탈북이라는 단어가 들렸습니다. 루트라는 단어가 들렸어요. 브로커라는 단어가 들렸습니다. 사람을 빼내는 이야기를 하고 있었어요. 저는 숨을 멈추고 들었습니다. 7분 23초였어요. 그 짧은 대화 안에 두만강 수심, 초소 간격, 교대 시간, 중국 쪽 접선 장소까지 전부 들어 있었습니다. 저는 그 숫자들을 외웠어요. 종이에 적지 않았습니다. 적으면 증거가 되니까요. 머릿속에만 넣었어요. 그날 밤 잠을 잘 수 없었습니다. 침대에 누워서 천장을 봤어요. 형광등이 꺼진 천장이 캄캄했습니다. 그 어둠 속에서 숫자들이 떠다녔어요. 수심 1.2m, 초소 간격 800m, 교대 시간 새벽 3시 정각. 그때 저는 아직 아무것도 결심하지 않았습니다. 하지만 숫자를 외운다는 건 이미 한 발을 내디딘 거였어요. 휴가를 받은 건 그로부터 2달 뒤였습니다. 1년에 한 번 주어지는 열흘짜리 휴가였어요. 집에 가는 길에 회령을 지났습니다. 회령역 앞에서 버스를 기다리는데 한 여자가 다가왔어요. 나이가 50은 넘어 보였습니다. 얼굴이 까맣게 탄 아주머니였어요. 군복을 보더니 말을 걸었습니다. 동무, 혹시 통신 쪽 아니오? 저는 대답하지 않았어요. 아주머니가 제 손목을 잡았습니다. 힘이 셌어요. 조용히 따라오시오. 할 말이 있소. 저는 따라갔습니다. 왜 따라갔는지 지금도 모르겠어요. 뒷골목 작은 방이었습니다. 문을 닫자 아주머니가 말했어요. 나는 사람을 보내는 일을 하는 사람이요. 강 건너로요. 아주머니가 제 눈을 똑바로 보며 말했습니다. 당신이 듣는 그 소리 나도 알고 있소. 등에 식은땀이 흘렀어요. 들킨 거였습니다. 제가 밤마다 주파수를 돌린다는 걸 누군가 알고 있었던 겁니다. 아주머니가 탁자 위에 종이 한 장을 펼쳤어요. 지도였습니다. 두만강 유역의 지도요. 빨간 선이 그어져 있었고 X 표시가 4군데 찍혀 있었어요. 아주머니가 말했습니다. 여기를 지나가야 하는데 시간을 모르겠소. 초소 교대 시간, 순찰 주기, 통신 점검 시간. 당신이 아는 거 아니오. 저는 아주머니를 봤습니다. 아주머니의 눈이 떨리고 있었어요. 이 사람도 무섭구나 하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저는 입을 열지 않았어요. 그냥 돌아왔습니다. 하지만 그 지도가 눈에 밟혔어요. 빨간 선이요. 사람이 걸어가야 할 길이었습니다. 그 길 위에 아직 시간이 채워지지 않은 빈칸이 있었어요. 그 빈칸을 채울 수 있는 사람이 이 나라에 몇 명이나 되는지 저는 알고 있었습니다. 집에 도착한 건 해가 질 무렵이었어요. 마을은 더 작아져 있었습니다. 5채였던 집이 3채가 돼 있었어요. 2집은 빈집이었습니다. 사람들이 떠난 거였어요. 어디로 갔는지는 아무도 말하지 않았습니다. 어머니가 마당에서 저를 보셨어요. 한참을 서서 보시다가 걸어오셨습니다. 안으셨어요. 어머니 몸에서 나무 냄새가 났습니다. 장작을 패셨나 봐요. 어머니의 손이 거칠어져 있었어요. 아버지가 안 계셨습니다. 탄광에서 사고가 있었다고 어머니가 말씀하셨어요. 반년 전이었다고요. 저한테 알리지 않으셨더군요. 군에 있는 딸한테 그런 소식을 어떻게 보내겠습니까? 어머니는 그렇게 말씀하셨어요. 아버지가 앉으시던 라디오 앞자리가 비어 있었습니다. 라디오는 그대로였어요. 나무 선반 위에 먼지가 쌓인 채로요. 저는 라디오를 켜지 않았습니다. 남동생은 11살이 돼 있었어요. 키가 많이 컸는데 여전히 말랐습니다. 팔뚝이 제 손목만 했어요. 남동생이 제 군복을 만지며 물었습니다.
누나, 군대에서 밥 많이 먹어. 많이 먹는다. 나도 가고 싶다. 그 말에 저는 대답하지 못했어요. 언니는 방에 누워 있었습니다. 일어나질 못했어요. 몸무게가 32kg이라고 어머니가 그러셨습니다. 21살에 32kg이요. 언니가 제 손을 잡았어요. 손이 뼈만 남아 있었습니다. 정아야, 너는 잘 먹고 있구나. 언니가 웃었어요. 그 웃음이 무서웠습니다. 사람이 저렇게 웃으면 안 되는 거였어요. 그날 밤 저는 어머니 옆에 누워서 잠을 잤습니다. 어머니가 제 머리를 쓰다듬으시면서 말씀하셨어요. 정아야, 너까지 아프면 안 된다. 저는 눈을 감고 있었습니다. 머릿속에서 빨간 선이 보였어요. 지도 위에 그 빨간 선이요. 그리고 빈칸이 보였습니다. 시간을 채워 넣어야 할 그 빈칸이요. 마을 어귀에 새로 생긴 게 하나 있었습니다. 돌무더기였어요. 사람 키보다 높은 돌무더기가 길가에 쌓여 있었어요. 어머니한테 물었습니다. 저게 뭐예요? 어머니가 고개를 돌리셨어요. 대답을 안 하셨습니다. 나중에 남동생한테 들었어요. 강 건너려다 잡힌 사람들이 그 돌을 쌓은 거라고요. 벌로 시킨 거였습니다. 그 돌무더기 옆을 지나갈 때 숫자 하나가 눈에 들어왔어요. 돌 위에 누가 긁어놓은 숫자였습니다. 17이라고 적혀 있었어요. 무슨 의미인지 모르겠습니다. 날짜인지 나이인지 사람 수인지. 하지만 그 숫자가 머릿속에 박혔어요. 휴가 마지막 날 아침이었습니다. 어머니가 뭔가를 제 주머니에 넣으셨어요. 감자 2개였습니다. 가져가거라. 내가 맛있는 거 먹고 있다는 거 안다. 하지만 이것도 가져가거라. 저는 그 감자를 군복 안주머니에 넣었습니다. 부대로 돌아가는 버스 안에서 감자의 흙냄새가 가슴 쪽에서 올라왔어요. 그 냄새를 맡으면서 결심이 섰습니다. 아직 확실하지는 않았어요. 하지만 빈칸을 채워야 한다는 건 알았습니다. 부대에 복귀한 다음 날 밤이었어요. 통신실에서 당직을 서다가 그 주파수를 다시 잡았습니다. 이번에는 다른 대화가 들렸어요. 보이부에서 탈북 루트를 감시하고 있다는 내용이었습니다. 기존 루트가 전부 막혔다고요. 브로커 3명이 체포됐다는 이야기도 들었어요. 그 말을 듣는 순간 떠오른 건 회령 뒷골목의 아주머니 얼굴이었습니다. 그 사람이 괜찮은지 알 수가 없었어요. 회령 아주머니를 다시 만난 건 2번째 휴가 때였습니다. 같은 골목이었어요. 문을 두드리자 안에서 기척이 없었습니다. 3번을 더 두드렸어요. 문이 열렸습니다. 아주머니가 아니었어요. 젊은 남자였습니다. 26쯤 돼 보였어요. 누구요? 저는 대답 대신 물었습니다. 여기 아주머니 어디 갔습니까? 남자의 표정이 굳었어요. 잡혀갔소? 3달 전에. 심장이 내려앉았습니다. 남자가 저를 안으로 들였어요. 방 안에 지도가 있었습니다. 아주머니가 제게 보여줬던 그 지도와 비슷한 것이었어요. 하지만 빨간 선이 더 많아져 있었습니다. 남자가 말했어요. 나는 아주머니의 조카요. 이 일을 이어받았소. 남자 이름은 철호라고 했습니다. 철호가 말했어요. 루트가 다 막혔소. 보이부가 전부 알고 있소. 기존 초소 배치, 순찰 시간, 접선 장소까지. 브로커 5명이 잡혀갔고 중국 쪽 연락책도 3명이 끊겼소. 저는 지도를 봤습니다. 빨간 선 위에 X 표시가 찍혀 있었어요. 전부 막힌 길이었습니다. 새 루트를 만들어야 한다고 철호가 말했어요. 하지만 초소 배치가 바뀐 걸 아는 사람이 없소. 통신 주파수도 변경됐고 철호가 저를 봤습니다. 당신은 통신병이잖소. 저는 한참을 침묵했어요. 이 일에 발을 들이면 돌아갈 수 없다는 걸 알았습니다.
통신병이 적의 주파수를 도청하는 것만으로도 총살감이었어요. 그걸 가지고 사람을 빼내는 일에 쓴다면 저만 죽는 게 아니라 가족까지 끝이었습니다. 어머니, 언니, 남동생까지. 저는 일어섰습니다. 못하겠소. 문 앞까지 걸어갔어요. 철호가 뒤에서 말했습니다. 지금 강 건너편에 기다리고 있는 사람이 37명이요. 아이가 11명이요. 제일 어린애가 4살이요. 저는 문고리를 잡은 채 멈췄습니다. 4살이요. 남동생이 제 귀를 잡던 나이가 4살이었어요. 따뜻하니까 그랬던 그 아이요. 돌아서지 못했습니다. 그날 밤 저는 그 방에서 지도 앞에 앉았어요. 촛불 하나를 켜고 종이를 펼쳤습니다. 철호가 옆에 앉았어요. 저는 머릿속에 있는 숫자들을 꺼내기 시작했습니다. 초소 배치, 순찰 주기, 교대 시간, 통신 점검 공백, 감시, 카메라 사각지대. 전부 제 귀로 들은 것들이었어요. 밤마다 주파수를 돌리면서 보이부 내부 통신까지 잡아냈던 것들이요. 종이 위에 선을 그렸습니다. 새로운 루트였어요. 기존 길과 완전히 다른 길이었습니다. 산을 돌아가는 길이었어요. 거리는 3배 더 멀었습니다. 하지만 초소가 없는 구간이 12km나 이어졌어요. 그 12km가 핵심이었습니다. 철호가 지도를 보더니 말했어요. 이게 되겠소? 저는 대답했습니다. 되게 해야죠. 촛불이 흔들렸어요. 두 사람의 그림자가 벽에 크게 비쳤습니다. 그게 시작이었어요. 부대로 돌아온 뒤 모든 것이 달라졌습니다. 낮에는 통신병이었고 밤에는 다른 사람이 됐어요. 당직 근무 시간마다 주파수를 돌렸습니다. 하지만 이제는 듣기만 하는 게 아니었어요. 기록했습니다. 머릿속에요. 종이에는 단 한 글자도 적지 않았어요. 매일 밤 새로운 정보가 들어왔습니다. 보이부가 동해안 초소를 재배치한다는 통신, 두만강 상류 감시 장비를 교체한다는 보고, 순찰 경로를 변경한다는 지시. 전부 제 헤드폰을 통해 들어왔어요. 한 달 동안 모은 정보를 정리하면 지도 한 장이 완성됐습니다. 문제는 그걸 철호에게 전달하는 방법이었어요. 편지는 검열을 받았습니다. 전화는 감청됐어요. 직접 만나려면 휴가를 받아야 했는데 다음 휴가까지는 넉 달이 남아 있었습니다. 그때 순옥이가 저한테 다가왔어요. 순옥이는 제 동기였습니다. 황해도 출신의 웃음 많던 그 아이요. 정아야, 너 요즘 왜 그래? 뭐가? 눈이 달라졌어. 저는 아무렇지 않은 척했어요. 피곤해서 그래. 순옥이가 제 손을 잡았습니다. 나한테는 말해도 돼. 저는 순옥이를 봤어요. 이 아이를 끌어들이면 안 됐습니다. 절대로요. 하지만 순옥이한테는 제가 보였나 봐요. 밤마다 헤드폰을 끼고 있는 시간이 점점 길어지고 있다는 걸 알고 있었던 거예요. 한 달을 더 버텼습니다. 정보는 계속 쌓여갔어요. 머릿속에 숫자가 너무 많아졌습니다. 외워야 할 것이 23개의 주파수, 16개의 초소 좌표, 9개의 교대 시간, 6개의 감시 공백 구간이었어요. 전부 머릿속에만 담아야 했습니다. 잠을 자면 섞일 것 같았어요. 새벽에 깨면 먼저 숫자를 되뇌었습니다. 하나라도 틀리면 사람이 죽을 수 있었으니까요. 철호에게 정보를 보낼 방법을 찾은 건 우연이었습니다. 부대에서 회령 쪽으로 군용 물자를 보내는 트럭이 격주로 있었어요. 운전병이 물자를 내려놓을 때 저한테 배정된 구역의 재고 확인을 해야 했습니다. 그 트럭 운전병 중에 한 명이 있었어요. 제 또래 남자였습니다. 이름은 모릅니다. 알면 안 되는 거였어요. 저는 그 운전병에게 접근했습니다. 이걸 회령까지 전해줄 수 있소? 운전병이 물었어요. 뭔데? 감자입니다.
어머니한테 보내는 감자요. 감자 자루 안에 종이를 넣었어요. 숫자만 적힌 종이였습니다. 글자는 하나도 없었어요. 누가 펼쳐봐도 의미를 알 수 없는 숫자의 나열이었습니다. 하지만 철호는 알아볼 수 있었어요. 미리 약속한 암호 체계가 있었거든요. 첫 번째 전달이 성공한 밤에 저는 침대에서 눈을 감고 울었습니다. 소리 없이요. 돌아갈 수 없는 선을 넘었다는 걸 알았어요. 근데 그날 밤 통신실에서 이상한 걸 잡았습니다. 보이부 내부 통신이었어요. 회령 지역 수상한 인물 감시 목록이라는 제목이었습니다. 목록 안에 이름이 6개 있었어요. 네 번째 이름이 제 눈에 꽂혔습니다. 네 번째 이름은 철호의 본명이었습니다. 보이부가 철호를 감시하고 있었어요. 아직 체포하지는 않았지만 행적을 추적하고 있다는 내용이었습니다. 접촉 인물 파악 중이라는 문구가 있었어요. 접촉 인물이요. 그 안에 제가 들어가 있을 수도 있었습니다. 다음 날 아침 밥을 먹는데 손이 떨렸어요. 순옥이가 물었습니다. 정아야, 몸이 안 좋아. 괜찮아. 괜찮지 않았습니다. 감자 자루를 더 보낼 수 없었어요. 운전병을 통한 전달 루트도 끊어야 했습니다. 하지만 철호한테 알려야 할 게 있었어요. 보이부가 움직이고 있다는 걸요. 그리고 새로운 정보가 있었습니다. 두만강 상류 47km 지점에 새 초소가 설치된다는 통신을 잡았어요. 공사 시작이 2달 뒤였습니다. 그 초소가 들어서면 제가 그린 루트에 12km 공백 구간이 8km로 줄어들었어요. 8km면 아직 가능했습니다. 하지만 초소 공사가 끝나면 그마저도 4km로 줄어들었어요. 4km로는 수백 명이 움직일 수 없었습니다. 시간이 없었어요. 2달 안에 움직여야 했습니다. 그때 순옥이가 다시 찾아왔어요. 이번에는 표정이 달랐습니다. 웃음기가 없었어요. 정아야, 나 알고 있어. 뭘? 내가 밤마다 뭘 듣는지. 피가 얼었습니다. 순옥이가 말했어요. 나도 통신병이야. 내 다이얼 위치가 매일 아침 달라져 있는 거 내가 모를 것 같아. 저는 아무 말도 하지 못했어요. 순옥이가 제 손을 잡았습니다. 나도 끼워줘. 안 돼. 이미 늦었어. 내가 신고하면 넌 끝이야. 그건 협박이 아니었습니다. 순옥이의 눈이 떨리고 있었거든요. 이 아이도 무서운 거였어요. 하지만 혼자 무서운 것보다 같이 무서운 게 나은 거였습니다. 저는 순옥이를 끌어안았어요. 아무 말 없이요. 그날 밤부터 우리는 둘이 됐습니다. 순옥이가 당직을 서는 밤에는 순옥이가 들었어요. 제가 서는 밤에는 제가 들었습니다. 정보량이 2배가 됐어요. 하지만 위험도 2배가 된 거였습니다. 순옥이가 철호에게 정보를 전달하는 새로운 방법을 찾아냈어요. 부대에서 폐기하는 군용 건전지가 있었는데 그 건전지를 수거하는 민간인이 격주로 왔거든요. 건전지 상자 바닥에 종이를 깔았습니다. 누가 봐도 완충제처럼 보이게요. 그 위에 숫자를 적었어요. 연필이 아니라 목끝으로 긁어서요. 자세히 보지 않으면 보이지 않았습니다. 2번째 전달이 성공했어요. 3번째도요. 하지만 4번째에서 문제가 생겼습니다. 건전지 수거 민간인이 바뀌었어요. 새로운 사람의 얼굴을 보는 순간 순옥이가 제 팔을 잡았습니다. 저 사람 보이부 쪽이야. 새로운 수거 담당은 눈이 달랐습니다. 물건을 확인하는 게 아니라 사람을 확인하는 눈이었어요. 저는 상자를 건네면서 평소처럼 행동했습니다. 종이는 넣지 않았어요. 순옥이의 직감이 맞았다면 그 상자를 뒤집어 볼 가능성이 있었으니까요. 전달 루트가 끊겼습니다. 감자 자루도 건전지 상자도 쓸 수 없었어요.
하지만 정보는 계속 쌓이고 있었습니다. 세초소 공사가 한 달 뒤로 앞당겨졌다는 통신을 잡았어요. 시간이 한 달밖에 남지 않았습니다. 저는 결심했어요. 직접 가야 했습니다. 휴가를 신청했어요. 사유는 어머니 병환이라고 적었습니다. 거짓이 아니었어요. 어머니가 편찮으신 건 사실이었으니까요. 하지만 진짜 이유는 달랐습니다. 3일짜리 특별 휴가가 승인됐어요. 회령까지 가는데 하루, 돌아오는데 하루, 실질적으로 쓸 수 있는 시간은 하루뿐이었습니다. 기차를 탔어요. 14시간이 걸렸습니다. 회령에 도착한 건 밤 11시였어요. 철호를 만난 건 새벽 1시였습니다. 같은 뒷골목이었어요. 하지만 방안이 달라져 있었습니다. 지도가 벽 전체를 덮고 있었어요. 빨간 선이 아니라 파란 선, 초록 선, 검은 선까지 여러 색이 그어져 있었습니다. 철호가 말했어요. 지금 강 건너편에 대기하고 있는 사람이 180명이요. 180명이요. 그 숫자에 저는 숨이 막혔습니다. 37명이라고 했을 때도 놀랐는데 반년 만에 180명이 된 거였어요. 소문이 퍼진 거요. 새 루트가 있다는 소문이. 당신이 준 정보 덕에 첫 번째 이동이 성공했소. 32명이 무사히 중국 쪽으로 넘어갔소. 그 소문을 듣고 사람들이 모여든 거요. 저는 벽에 지도를 봤습니다. 180명이 한꺼번에 움직일 수는 없었어요. 여러 차례에 나눠야 했습니다. 하지만 시간이 한 달뿐이었어요. 초소가 들어서면 끝이었습니다. 철호가 말했어요. 그리고 하나 더 있소. 중국 쪽에서 연락이 왔는데 베트남으로 보낼 수 있는 루트가 열렸소. 베트남을 거쳐 남쪽으로 가는 길이요. 하지만 인원이 많으면 비용이 천문학적이요. 얼마요? 사람당 5천 위안이요. 180명이면 90만 위안이었습니다. 한국 돈으로 1억이 넘는 돈이었어요. 그 돈을 어디서 구합니까? 철호가 대답했습니다. 남쪽에서 오겠다고 했소. 남쪽이요. 남한 쪽 기관에서 움직이고 있다는 뜻이었습니다. 저는 그때 처음으로 이 일이 저와 철호 둘만의 일이 아니라는 걸 깨달았어요. 훨씬 더 큰 그림이 있었습니다. 제가 빈칸을 채운 그 지도가 바다 건너까지 연결돼 있었던 거였어요. 새벽 3시까지 저는 철호에게 머릿속에 있던 모든 정보를 쏟아냈습니다. 새 초소 위치, 변경된 순찰 주기, 통신 점검 공백 시간, 감시 장비 교체 일정까지 철호가 적었어요. 제가 말하고 철호가 적었습니다. 종이 4장이 숫자로 가득 찼어요. 마지막 정보를 전달하고 저는 한 가지를 더 말했습니다. 보이부 감시 목록에 당신 이름이 있소. 철호의 얼굴이 굳었습니다. 하지만 놀라지는 않았어요. 알고 있었소. 그래서 더 서둘러야 하는 거요. 저는 새벽 4시에 그 방을 나왔습니다. 골목을 걸으면서 뒤를 돌아봤어요. 철호가 문 앞에 서 있었습니다. 어둠 속에서 고개를 한번 끄덕였어요. 그게 저와 철호가 얼굴을 마주한 마지막이었습니다. 부대로 돌아온 뒤 열흘이 지났습니다. 밤마다 통신을 도청했어요. 순호기와 교대로요. 그런데 이상한 통신이 잡혔습니다. 회령 지역 특별 단속 실시라는 내용이었어요. 보이부가 회령 일대 민간인을 대상으로 주거 수색을 시작한다는 거였습니다. 철호가 위험했어요. 하지만 연락할 방법이 없었습니다. 모든 전달 루트가 끊긴 상태였으니까요. 사흘 뒤에 또 다른 통신을 잡았어요. 회령 지역 용의자 1명 검거라는 보고였습니다. 이름은 나오지 않았어요. 하지만 저는 알 수 있었습니다. 제 심장이 알았어요. 그날 밤 저는 침대에서 일어나지 못했습니다. 천장을 보고 누워 있었어요. 순호기가 옆에 와서 제 손을 잡았습니다.
어떻게? 저는 말할 수 없었어요. 어떡하냐는 말에 대답할 수 있는 사람이 이 세상에 있을까요? 이틀을 더 기다렸습니다. 그리고 통신 하나가 더 잡혔어요. 용의자 신문 중 추가 관련자 확인이라는 내용이었습니다. 관련자요. 그게 저일 수도 있었습니다. 하지만 그보다 먼저 걱정되는 게 있었어요. 180명이었습니다. 강 건너편에 대기하고 있는 180명이요. 철호가 잡혔다면 그 사람들은 어떻게 되는 거였습니까? 루트를 아는 사람이 저와 철호뿐이었어요. 철호가 없으면 중국 쪽 연락도 끊기는 거였습니다. 저는 결심했어요. 직접 움직여야 했습니다. 밤이었습니다. 통신실에서 당직을 서면서 저는 한 가지를 했어요. 금지된 일이었습니다. 통신 장비를 이용해서 중국 쪽 연락체계 주파수를 잡았어요. 철호가 사용하던 주파수가 아니라 제가 도청 중에 파악해둔 다른 주파수였습니다. 송신 버튼에 손을 올렸어요. 지금까지는 듣기만 했습니다. 한 번도 보낸 적이 없었어요. 송신 버튼을 누르는 순간 제 위치가 노출될 수 있었습니다. 군사통신 장비에서 인가되지 않은 송신이 나가면 30분 안에 추적이 시작돼요. 30분이 제게 주어진 시간이었습니다. 버튼을 눌렀어요. 7초였습니다. 미리 만들어둔 암호를 7초 동안 보냈어요. 수신 확인이 3초 만에 왔습니다. 상대방이 응답한 거였어요. 저는 장비를 원래 주파수로 돌렸습니다. 기록을 지웠어요. 로그를 수정했습니다. 손이 젖어 있었어요. 그날 새벽 교대하면서 순옥이한테 말했습니다. 이 안에서 할 수 있는 건 다 했어. 이제 밖에서 움직여야 해. 순옥이가 물었어요. 어떻게? 저는 대답했습니다. 나가야 해. 순옥이의 눈이 커졌습니다. 탈영이잖아. 탈영이 아니라 탈출이야. 같은 거 아니야. 아니, 달라. 탈영은 혼자 도망치는 거고, 탈출은 사람을 데리고 나가는 거야. 순옥이가 한참을 저를 보다가 말했습니다. 나도 같이 가. 안 돼. 왜? 너까지 위험해지면 안 돼. 이미 위험해. 순옥이가 웃었어요. 울면서 웃었습니다. 탈출 계획을 세우는데 열흘이 걸렸습니다. 밤마다 통신실에서 정보를 모았어요. 순옥이가 도청한 내용과 제가 도청한 내용을 합치면 보이부의 움직임이 거의 실시간으로 보였습니다. 철호가 잡힌 뒤 보이부가 회령에 집중하고 있었어요. 그 덕분에 다른 지역은 상대적으로 느슨해졌습니다. 두만강 상류 47km 지점, 제가 처음 그린 루트의 핵심 구간이 아직 열려 있었어요. 새 초소 공사가 시작되기까지 보름이 남아 있었습니다. 보름이요. 그 안에 모든 걸 끝내야 했습니다. 부대를 빠져나간 건 눈이 내리던 밤이었어요. 취침 점호가 끝나고 1시간 뒤였습니다. 순옥이가 제 침대에 베개를 넣어 눕혀놨어요. 이불을 덮으면 사람이 자는 것처럼 보였습니다. 제가 돌아오지 않으면 순옥이가 새벽 점호 때 아프다고 보고하기로 했어요. 그러면 반나절 정도 시간을 벌 수 있었습니다. 순옥이가 제 손에 뭔가를 쥐어줬어요. 작은 나침반이었습니다. 어디서 났어? 아버지 유품이야. 군인이셨거든. 저는 그 나침반을 꼭 쥐었어요. 순옥이가 말했습니다. 꼭 돌아와. 저는 고개를 끄덕였어요. 돌아올 수 있을지 모르면서요. 부대 담장을 넘은 건 밤 11시였습니다. 콘크리트 담이 2m 40cm였어요. 쓰레기통을 밟고 올라갔습니다. 손바닥이 찢어졌어요. 피가 났지만 멈출 수 없었습니다. 담 너머로 뛰어내렸어요. 착지할 때 발목에 통증이 왔습니다. 접질린 건 아니었어요. 달렸습니다. 어둠 속을 달렸어요. 길이 아닌 곳으로 달렸습니다.
산을 탔어요. 나침반만 보면서 북동쪽으로 움직였습니다. 목적지는 회령이 아니었어요. 회령은 보이부가 장악하고 있었으니까요. 목적지는 두만강 상류였습니다. 47km 지점이요. 거기서 중국 쪽 연락책을 만나기로 했어요. 7초짜리 송신으로 약속한 장소였습니다. 산길을 걷는데 12시간이 걸렸어요. 48km를 걸었습니다. 눈이 계속 내렸어요. 군용 장화가 젖어서 발이 얼었습니다. 발가락 감각이 사라진 건 6시간째쯤이었어요. 그래도 멈추지 않았습니다. 새벽이 밝아올 무렵 강이 보였어요. 두만강이었습니다. 얼어 있었어요. 하얀 얼음 위에 눈이 쌓여 있었습니다. 강폭이 그 지점에서 약 200m였어요. 얼음 두께를 확인해야 했습니다. 가장자리에서 발로 밟아봤어요. 단단했습니다. 몸무게를 실어도 갈라지지 않았어요. 영하 30도가 넘는 추위가 이번에는 저를 도와주고 있었습니다. 약속 장소는 강 이쪽, 북한 쪽 2개 바위 3개가 있는 지점이었어요. 그 바위 뒤에서 기다렸습니다. 1시간을 기다렸어요. 사람은 오지 않았습니다. 1시간이 더 지났어요. 몸이 떨리기 시작했습니다. 추위 때문만은 아니었어요. 아무도 오지 않으면 이 모든 게 끝이었습니다. 180명이 갈 곳을 잃는 거였어요. 3시간째가 됐을 때였습니다. 얼음 위에서 발소리가 들렸어요. 1명이 아니었습니다. 2명이었어요. 중국 쪽에서 강을 건너오고 있었습니다. 2사람이 바위 뒤로 왔어요. 1명은 40대 남자였고 1명은 30대 여자였습니다. 남자가 먼저 말했어요. 중국말이었습니다. 저는 알아들을 수 없었어요. 여자가 통역했습니다. 한국말이었어요. 이쪽이 리정아 동무요. 저는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여자가 말했어요. 철호 동무가 잡히기 전에 우리한테 지도를 보냈소. 당신이 그린 지도요. 제가 그린 지도가 이미 강을 건넜던 거였습니다. 여자가 말을 이었어요. 지금 중국 쪽에 대기하고 있는 사람이 180명이요. 하지만 상황이 바뀌었소. 소문이 퍼지면서 사람이 더 모였소. 몇 명이요? 여자가 대답했습니다. 400명이 넘소. 400명이요. 저는 귀를 의심했어요. 180명도 엄청난 숫자였는데 400명이 넘었다니요. 그 사람들이 전부 베트남으로 갈 수 있는 거요. 남자가 고개를 저었어요. 여자가 통역했습니다. 전부는 어렵소. 비용이 문제가 아니라 루트가 문제요. 베트남까지 가는 길에 관문이 여러 번 있소. 한꺼번에 움직이면 걸리요. 그러면 어떻게 합니까? 나눠서 보내야 하오. 하지만 시간이 없소. 당신이 말한 대로 초소가 들어서면 이 길도 막히오. 저는 얼음 위에 쪼그리고 앉았어요. 머릿속에서 숫자를 돌렸습니다. 보름 안에 400명 이상을 건너게 해야 했어요. 한 번에 움직일 수 있는 인원이 최대 10명이었습니다. 교대 공백이 새벽 3시부터 4시 사이 1시간이었어요. 강을 건너는데 걸리는 시간이 최소 40분이었습니다. 한 번에 10명, 40분, 하루에 한 번. 보름이면 15번이었어요. 50 곱하기 15는 750명이었습니다. 숫자상으로는 가능했어요. 하지만 매일 밤 같은 시간에 같은 장소에서 10명씩 움직이면 이틀 안에 들킬 거였습니다. 장소를 바꿔야 했어요. 루트를 여러 개로 나눠야 했습니다. 하지만 안전한 구간은 12km 뿐이었어요. 그 안에서 건널 수 있는 지점이 3곳이었습니다. 3곳을 돌아가며 쓰면 들킬 확률이 줄어들었어요. 저는 눈 위에 나뭇가지로 그림을 그렸습니다. 3개의 도강 지점을 표시하고 각 지점의 접근 경로와 후퇴 경로를 그렸어요.
여자가 보더니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남자도 끄덕였어요. 이거면 되겠소. 하나가 더 필요했어요. 매일 밤 초소 상황이 달라질 수 있었습니다. 예고 없는 특별 순찰이 나올 수도 있었어요. 그걸 실시간으로 알려줄 사람이 필요했습니다. 저였어요. 부대로 돌아가서 매일 밤 도청한 정보를 실시간으로 보내야 했습니다. 하지만 송씨는 위험했어요. 한 번 더 보내면 추적당할 확률이 올라갔습니다. 방법을 찾아야 했어요. 여자가 말했습니다. 우리 쪽에 수신 장비가 있소. 당신이 보내면 우리가 잡을 수 있소. 문제는 추적이잖소. 제가 말했어요. 제가 방법을 찾겠습니다. 새벽이 밝아오고 있었어요. 빨리 돌아가야 했습니다. 마지막으로 한 가지를 물었어요. 철호는 어떻게 됐습니까? 여자의 얼굴이 어두워졌어요. 아직 소식이 없소. 저는 일어섰습니다. 눈 위에 그린 지도를 발로 지웠어요. 나침반을 꺼내 방향을 확인했습니다. 순옥이가 준 나침반이요. 바늘이 북쪽을 가리키고 있었어요. 저는 남쪽이 아니라 북쪽으로 걸어갔습니다. 부대로 돌아가야 했으니까요. 48km를 다시 걸었어요. 발목이 부어 있었습니다. 장화 안에서 피가 났는지 축축했어요. 부대 담장이 보였을 때 해가 지고 있었습니다. 순옥이가 쓰레기통 옆에 서 있었어요. 기다리고 있었던 거였습니다. 그날부터 작전이 시작됐습니다. 저는 매일 밤 통신실에서 도청했어요. 초소 배치, 순찰 변경, 특별 점검 일정, 전부 실시간으로 파악했습니다. 문제는 이 정보를 밖으로 보내는 거였어요. 송씨는 한 번만 더 하면 추적당할 수 있었습니다. 저는 다른 방법을 찾았어요. 통신 장비의 주파수 변경 기록을 조작했습니다. 정해진 시간에 특정 주파수로 3초간 전환했다가 원래 주파수로 돌아오는 거였어요. 그 3초 동안 수신기의 출력 패턴이 바뀌었습니다. 중국 쪽에서 그 패턴 변화를 읽으면 안전한지 위험한지를 알 수 있었어요. 패턴이 2번 바뀌면 안전, 3번 바뀌면 위험, 1번이면 대기. 송신이 아니라 출력 변조였습니다. 기록에 남지 않았어요. 이건 제가 만든 방법이었습니다. 통신병 6년의 경험이 그때 쓰인 거였어요. 첫 번째 이동이 시작됐습니다. 47명이 강을 건넜어요. 새벽 3시 7분에 출발해서 3시 43분에 중국 쪽 2개 도착했습니다. 36분이 걸렸어요. 저는 통신실에서 그 시간 동안 보이부 주파수를 감시했습니다. 이상 통신이 잡히지 않았어요. 성공이었습니다. 두 번째는 이틀 뒤였어요. 이번에는 52명이었습니다. 도강 지점을 바꿨어요. 3시 12분에 출발, 3시 48분에 도착. 이번에도 이상 없었습니다. 세 번째부터 속도를 올렸어요. 매일 밤 한 번씩 움직였습니다. 10명, 48명, 53명, 44명. 숫자가 쌓여갔어요. 닷새 만에 244명이 강을 건넜습니다. 하지만 6번째 밤에 문제가 생겼어요. 도청 중에 긴급 통신이 잡혔습니다. 두만강 상류 이상 징후 보고라는 제목이었어요. 얼음 위에 다수의 발자국 발견이라는 내용이었습니다. 눈이 내려도 다음날 녹기 전에 초소 순찰이 지나가면 발자국이 보였던 거였어요. 저는 즉시 출력 변조를 3번 보냈습니다. 위험 신호였어요. 그날 밤 이동은 취소됐습니다. 이틀을 기다려야 했어요. 눈이 충분히 내려서 발자국을 덮을 때까지요. 하지만 이틀은 이틀대로 위험했습니다. 사람들이 중국 쪽에서 기다리고 있었으니까요. 400명 중 244명이 건넜고 아직 200명 가까이 남아 있었어요. 그 사람들이 한 곳에 모여 있다는 것 자체가 발각 위험이었습니다. 이틀째 되던 날 밤에 눈이 왔어요.
많이 왔습니다. 저는 통신실에서 초소 통신을 감시하며 새벽까지 기다렸어요. 이상 통신이 없었습니다. 출력 변조 2번을 보냈어요. 안전 신호였습니다. 7번째 이동이 재개됐어요. 이번에는 61명이 한꺼번에 움직였습니다. 시간이 없어서 인원을 늘린 거였어요. 40분이 아니라 52분이 걸렸습니다. 교대 공백 1시간 중에서 52분을 쓴 거였어요. 여유가 8분밖에 없었습니다. 그 8분이 저를 미치게 했어요. 통신실에서 시계를 보며 숫자를 셌습니다. 52분이 지나도 도착 확인이 오지 않았어요. 53분, 54분, 55분. 제 손이 다이얼 위에서 떨렸습니다. 56분째에 수신 신호가 왔어요. 도착이었습니다. 저는 의자에 등을 기대고 눈을 감았어요. 4분이 남아 있었습니다. 교대까지 4분이요. 그 4분 동안 저는 숨을 쉬지 못했어요. 11번째 이동까지 모두 성공했습니다. 400명이 넘는 사람이 강을 건넜어요. 중국 쪽 연락체계에서 온 마지막 수신은 468명 전원 안전이라는 암호였습니다. 468명이요. 처음 37명이라고 들었을 때가 떠올랐어요. 그게 12배가 넘는 숫자가 된 거였습니다. 하지만 끝이 아니었어요. 468명이 중국에 도착한 것뿐이었습니다. 거기서 베트남까지 가야 했고, 베트남에서 남쪽으로 가야 했어요. 그 과정은 제 손을 떠나 있었습니다. 제가 할 수 있는 건 다 했어요. 부대에서는 아무도 모르고 있었습니다. 보름 동안 매일 밤 통신실에서 벌인 일을 누구도 눈치채지 못했어요. 하지만 보이부는 달랐습니다. 두만강 상류 일대에서 대규모 도강 흔적을 발견했다는 통신이 잡혔어요. 얼음이 발자국 패턴 분석 중이라는 보고도요. 그리고 한 가지 더 잡혔습니다. 군 내부 통신 장비 이상 출력 패턴 조사라는 통신이었어요. 제가 쓴 출력 변조가 감지된 거였습니다. 아직 어느 부대인지는 특정하지 못한 상태였어요. 하지만 시간 문제였습니다. 저는 순옥이에게 말했어요. 곧 추적이 올 거야. 순옥이가 물었습니다. 어떡할 거야? 나는 괜찮아. 너는 빠져. 지금부터 내가 한 일은 하나도 없는 거야. 순옥이가 고개를 저었어요. 같이 가자. 어디로? 강 건너로. 저는 순옥이를 봤습니다. 갈 수 있었어요. 루트를 제가 만들었으니까요. 초소 배치를 제가 알고 있었으니까요. 교대 시간을 제가 외우고 있었으니까요. 2사람이면 충분히 건널 수 있었습니다. 하지만 저는 고개를 저었어요. 나는 못 가. 왜? 가족이 있어. 어머니, 언니, 남동생이요. 제가 도망치면 그 사람들이 대신 잡혀가는 거였어요. 탈북자 가족은 수용소에 끌려갔습니다. 저 혼자 자유를 얻으면 어머니가, 언니가, 남동생이 그 대가를 치르는 거였어요. 순옥이가 울었습니다. 그러면 어떻게 여기 있으면 너도 잡혀. 잡히기 전에 증거를 없애야 해. 저는 통신실로 갔어요. 출력 변조의 흔적을 지우는 작업을 시작했습니다. 장비 로그를 하나씩 수정했어요. 주파수 전환 기록을 정상 패턴으로 덮어 씌웠습니다. 이 작업에 3시간이 걸렸어요. 순옥이가 망을 봤습니다. 새벽 4시에 작업이 끝났어요. 기록상으로는 아무 이상이 없었습니다. 하지만 완벽하지는 않았어요. 물리적 흔적, 그러니까 장비 내부의 미세한 전자적 기록까지 지울 수는 없었거든요. 정밀 조사를 하면 나올 수 있었습니다. 저는 나침반을 순옥이에게 돌려줬어요. 순옥아, 이거 다시 가져가. 순옥이가 받지 않았습니다. 아버지 유품이라며. 내가 가지고 있으면 증거가 돼. 내가 가지고 있어야 안전해. 순옥이가 나침반을 받아들었어요.
그리고 저를 안았습니다. 정아야, 미안해. 미안할 거 없어. 아니야, 내가 끼어들어서 내가 더 위험해진 거잖아. 아니야, 내가 있어서 내가 여기까지 한 거야. 순옥이의 어깨가 떨리고 있었어요. 저도 떨렸습니다. 그날 이후 보름이 지났습니다. 보이부의 추적은 계속됐어요. 하지만 제 부대까지는 아직 오지 않았습니다. 그 사이에 소식이 왔어요. 중국 쪽에서 전해진 소식이었습니다. 468명 전원 베트남 도착이라는 암호였어요. 그리고 며칠 뒤에 또 하나가 왔습니다. 468명 남쪽 입국 완료. 저는 그 암호를 듣고 헤드폰을 벗었어요. 통신실 의자에 앉아서 한참을 가만히 있었습니다. 468명이 살았습니다. 제가 그린 지도를 따라서, 제가 잡은 주파수를 따라서 468명이 자유에 도착한 거였어요. 눈물이 나지 않았습니다. 나와야 했는데 나오지 않았어요. 대신 가슴 안에서 뭔가가 무너지는 느낌이 있었습니다. 468명이 간 그 길을 저는 가지 못했으니까요. 보이부가 부대에 온 건 그로부터 한 달 뒤였습니다. 통신실 장비 정밀 점검이라는 명목이었어요. 3명이 왔습니다. 군복이 아니라 사복이었어요. 하지만 얼굴을 보면 누군지 알 수 있었습니다. 저는 통신실에서 근무하고 있었어요. 그 사람들이 들어왔을 때 손이 떨렸습니다. 하지만 내색하지 않았어요. 장비를 하나씩 열어보기 시작했습니다. 로그를 확인했어요. 저는 제자리에 앉아서 일을 했습니다. 평소처럼요. 3시간 동안 점검이 이어졌어요. 아무것도 나오지 않았습니다. 제가 수정한 기록이 버텨준 거였어요. 하지만 한 명이 돌아가면서 저를 봤습니다. 눈이 마주쳤어요. 2초였어요. 그 2초 동안 그 사람의 눈빛이 말하고 있었습니다. 아직 끝난 게 아니오. 그 사람들이 떠난 뒤 순옥이가 왔어요. 괜찮아. 괜찮아. 괜찮지 않았어요. 다시 올 수 있었습니다. 다음에는 정밀 장비를 가져올 수도 있었어요. 물리적 기록은 지울 수 없었으니까요. 저는 준비를 해야 했습니다. 만약 잡히면 어떻게 할 것인지를요. 순옥이한테 부탁했어요. 내가 잡히면 어머니한테 편지 한 통만 보내줘. 뭐라고 써? 아무 말 안 해도 돼. 그냥 내가 괜찮다고만. 순옥이가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그리고 한 가지를 더 했어요. 순옥이 손에 나침반을 다시 쥐어주었습니다. 이번에는 순옥이가 받았어요. 말없이 받았습니다. 2달이 더 지났어요. 보이부는 다시 오지 않았습니다. 추적이 다른 방향으로 간 건지, 증거가 부족해서 포기한 건지 알 수 없었어요. 하지만 저는 매일 밤 잠을 이루지 못했습니다. 언제 문이 열릴지 모르니까요. 그해 겨울이 끝나갈 무렵에 편지가 왔어요. 어머니한테서 온 편지였습니다. 정아야, 봄이 오고 있다. 감자를 심을 준비를 하고 있다. 언니가 조금 나아졌다. 밥을 2숟갈 먹었다. 남동생이 키가 많이 컸다. 내 자리가 비어 있다. 돌아올 수 있으면 돌아오거라. 감자 한 소쿠리 해놓겠다. 저는 그 편지를 읽고 또 읽었어요. 10번쯤 읽었을 때 눈물이 나왔습니다. 드디어 나왔어요. 468명은 자유를 얻었습니다. 저는 이 자리에 있었어요. 어머니가 감자를 심을 준비를 하고 계셨고, 언니가 밥을 2숟갈 먹었고, 남동생이 키가 컸고, 제 자리가 비어 있었습니다. 저는 그 편지를 접어서 군복 안주머니에 넣었어요. 감자를 넣었던 그 주머니에요. 흙냄새가 나던 그 주머니에 어머니의 글씨가 들어갔습니다. 그게 제 유품이 될 수도 있었어요. 하지만 괜찮았습니다. 468명이 살아있으니까요. 그 숫자면 됐습니다. 그로부터 오랜 시간이 흘렀습니다.
얼마나 흘렀는지는 말씀드리기 어려워요. 다만 계절이 여러 번 바뀌었다는 것만 말씀드릴게요. 순옥이는 제대했습니다. 제대 전날 밤에 저를 찾아왔어요. 나침반을 내밀었습니다. 이거 돌려줄게. 저는 받지 않았어요. 내가 가져가. 순옥이가 고개를 저었어요. 이건 너한테 있어야 해. 아버지 유품이잖아. 아버지가 아니라 내 유품이야. 이 나침반이 468명을 살렸잖아. 저는 그 말에 아무 대답도 하지 못했어요. 나침반이 살린 게 아니었습니다. 순옥이가 살린 거였어요. 순옥이가 망을 보고, 순옥이가 침대에 베개를 넣어주고, 순옥이가 건전지 상자에 종이를 깔아준 거였습니다. 하지만 순옥이는 그렇게 생각하지 않았어요. 나침반을 제 손에 꼭 쥐어주고 한 번 안아줬습니다. 정아야, 건강해. 순옥이가 부대를 떠나는 뒷모습을 봤어요. 작은 보따리 하나를 들고 걸어갔습니다. 한 번도 뒤를 돌아보지 않았어요. 저는 그 뒷모습이 사라질 때까지 서 있었습니다. 저도 제대를 했습니다. 복무 기간이 끝났거든요. 보이부는 결국 다시 오지 않았어요. 증거가 부족했던 건지 다른 사건에 밀린 건지 알 수 없었습니다. 집으로 돌아왔어요. 마을이 또 작아져 있었습니다. 세 채이던 집이 두 채가 돼 있었어요. 어머니가 마당에서 저를 보셨습니다. 이번에는 걸어오시지 않았어요. 그 자리에 서서 울고 계셨습니다. 제가 걸어갔어요. 어머니를 안았습니다. 어머니 몸이 가벼웠어요. 뼈만 남은 것 같았습니다. 정아야, 왔구나. 왔어요, 엄마. 그 한마디가 전부였어요. 언니는 살아 있었습니다. 여전히 마른 몸이었지만 눈빛이 달라져 있었어요. 전보다 맑았습니다. 남동생은 17이 돼 있었어요. 키가 저보다 커져 있었습니다. 누나 왔어. 왔어. 밥 많이 먹었어. 응, 많이 먹었어. 남동생이 웃었어요. 그 웃음을 보는데 가슴이 아팠습니다. 밥 많이 먹었냐는 그 질문이 이 아이가 할 수 있는 가장 큰 안부라는 게요. 어머니가 감자를 삶아주셨어요. 약속하신 대로요. 감자 한 소쿠리였습니다. 김이 모락모락 올라왔어요. 5 식구가 아니라 4 식구가 앉았습니다. 아버지 자리가 빈 채로요. 저는 감자를 한 입 베어 물었어요. 뜨거웠습니다. 입안이 데었어요. 하지만 그 뜨거움이 좋았습니다. 살아있다는 느낌이었거든요. 어머니가 물으셨어요. 군대에서 뭘 했니? 통신이요. 소리를 들었어요. 무슨 소리? 먼 곳에서 오는 소리요. 어머니가 고개를 끄덕이셨습니다. 더 묻지 않으셨어요. 어머니는 아셨을 거예요. 묻지 않아야 할 것이 있다는 걸요. 밤에 마당에 나갔어요. 하늘에 별이 가득했습니다. 산골이라 불빛이 없어서 별이 쏟아질 것처럼 보였어요. 주머니에서 나침반을 꺼냈습니다. 순옥이가 준 나침반이요. 바늘이 북쪽을 가리키고 있었어요. 저는 남쪽을 봤습니다. 강 너머, 중국 너머, 베트남 너머 468명이 도착한 그곳을요. 그 사람들이 지금 뭘 하고 있을까 생각했어요. 밥을 먹고 있을까요? 아이들이 학교에 가고 있을까요? 4살이었던 그 아이가 이제 몇 살이 됐을까요? 저는 모릅니다. 그 사람들의 얼굴을 한 번도 본 적이 없어요. 이름도 모릅니다. 제가 아는 건 숫자뿐이에요. 468이라는 숫자요. 그 숫자가 제 인생이었습니다. 나침반 바늘이 흔들렸어요. 바람이 분 거였습니다. 찬바람이었어요. 하지만 춥지 않았습니다. 가슴 안에 뜨거운 게 있었거든요. 468개의 심장이 뛰고 있다는 사실이요. 저는 강을 건너지 못했습니다. 아마 앞으로도 건너지 못할 거예요. 어머니가 계시고 언니가 계시고 남동생이 있으니까요.
하지만 괜찮습니다. 제가 건너지 못한 그 강을 468명이 건넜으니까요. 제 다리 대신 468개의 다리가 걸었습니다. 제 숨 대신 468개의 숨이 쉬고 있습니다. 그거면 됩니다. 충분합니다. 지금 이 이야기를 듣고 계신 분들 중에 혹시 그때 강을 건넌 분이 계실까요? 두만강 상류 47km 지점, 눈이 내리던 그 밤에 얼음 위를 걸었던 분이 계실까요? 계시다면 한 가지만 알아주세요. 그 길을 그린 사람이 있었다는 걸요. 그리고 그 사람은 아직 여기 있다는 걸요. 나침반을 쥐고 별을 보고 있다는 걸요. 목숨 걸고 자유를 찾아온 탈북민을 구독과 좋아요로 응원해 주세요. 당신의 응원이 또 다른 이야기의 시작이 됩니다.